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 속에서 여성이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조선 중기 광해군 시대에는 한 여인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김계시입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궁녀가 되어 마침내 임금의 총애를 받아 국정을 농단하며 권신 이천과 쌍벽을 이룬 여인. 그러나 결국 인조반정과 함께 비참한 최후를 맞은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사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여성 중 한 명인 김계시의 파란만장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계시. 이 이름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개똥이라는 천한 이름을 연상합니다. 계시의 씨가 똥씨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그녀의 본명이 김계똥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개축일기에서는 그녀가 가희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며 연려시기술에서는 계획공사견물록에서는 가희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표기법을 종합해보면 계시라는 이름은 실제로는 가희의 음차 표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당시의 기록 문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같은 이름이라도 기록자에 따라 또는 시대에 따라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궁녀나 상공과 같은 여성들의 이름은 정확한 한자 표기보다는 음성적 표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후대에 계시라는 표기가 널리 퍼졌을까요? 이는 그녀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조반정 이후 광해군 시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권력자였던 김계시에 대해서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표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계시는 천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의 딸이 궁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궁녀는 양반가의 딸이나 중인층에서 선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계시가 궁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선조 제2기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미중유의 국난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많은 궁녀들이 죽거나 흩어졌고 궁중에서는 새로운 궁녀들을 대거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계시는 처음에 광해군의 궁녀로 들어갔습니다. 당시 광해군은 아직 세자였고 선조의 장남이었지만 서자 출신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선조는 항상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계시는 점차 광해군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아름다운 외모만으로 총애를 받은 것이 아니라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처세술로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해나갔습니다. 김계시의 생애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 하나는 그녀가 광해군의 궁녀에서 선조의 궁녀로 자리를 옮겼다는 점입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번 특정 왕자나 임금의 궁녀가 되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금기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계시는 이 위험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녀에게 매우 특별한 위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선조와 광해군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조는 만년에 광해군을 세자에서 폐하고 영창대군으로 교체하려는 의도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광해군에게는 생사가 걸린 위기였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김계시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선조와 광해군 사이에서 미묘한 중재 역할을 하며 광해군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김계시는 선조가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려는 계획을 사전에 광해군에게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선조 앞에서는 광해군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여 선조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김계시의 노력은 매우 위험한 출탁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양쪽 모두에게서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습니다. 1608년 선조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려던 계획은 미완에 그쳤고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김계시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후 김계시를 더욱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상공이 아니라 광해군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자 정치적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후군과 다름없는 지위를 누렸지만 의도적으로 상공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매우 계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후궁이 된다면 궁박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정치적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반면 상궁은 비교적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했기 때문에 김계시는 상궁이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김계시의 권력은 곧 국정 전반에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권신 이첨과 쌍벽을 이루며 광해군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습니다. 때로는 이첨과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복잡한 정치적 역학관계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권력을 쥔 김계시는 곧 그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관매직이었습니다. 관직을 돈을 받고 파는 이 행위는 조선시대에도 엄격히 금지된 부패 행위였습니다. 김계시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다양한 관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녀에게 돈을 바치면 원하는 관직을 얻을 수 있었고 반대로 그녀의 비위를 거스르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출세길이 막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선의 관료제를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능력 있는 관료들이 냉대받고 돈은 있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요직에 앉게 되면서 국정 운영의 질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고 관리들의 부패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일부 양심적인 관료들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선도와 이회 같은 인물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들은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김계시의 잘못된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김계시의 권력은 이미 너무 강력했습니다. 그녀를 비판한 관료들은 오히려 유배를 당했고 김계시의 권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이는 광해군이 김계시에게 얼마나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계시가 권력을 휘두르던 시기의 궁중 정치는 매우 복잡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광해군의 총애만으로 권력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 나갔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그녀와 이첨의 관계입니다. 이첨은 광해군 정권의 실질적인 권력자였고 김계시와는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경쟁하는 미묘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역사 기록에 따르면 두 사람의 성격과 행동 양식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첫째, 둘 다 항상 의분의 참모습을 보이며 역적을 토벌하는 것으로 자임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정치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둘째, 겉으로는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계시는 상궁이라는 지위에 머물며 더 높은 호칭을 요구하지 않았고 이첨 역시 전조의 장이나 영상 같은 최고직에 오르지 않으며 염정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셋째, 실제로는 권력을 남용하면서도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기술에 능했습니다. 김계시는 중전을 겉으로는 섬기면서도 뒤에서는 헐뜯었고 이첨은 자신이 한패역한 일들을 남에게 밀어넘기며 오히려 공을 내세웠습니다. 김계시의 권력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 중 하나는 임목대비와의 갈등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계비이자 영창대군의 생모였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후 자신의 정통성에 위협이 되는 임목대비와 영창대군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김계시는 이 과정에서 광해군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했습니다. 1614년 결국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창대군이 강화도에 유배된 후 살해되었고 임목대비는 서궁에 유폐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계시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개축일기에는 이 시기의 상황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계시는 마치 중간보스와 같은 역할을 하며 임목대비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의 뜻을 받들어 임목대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임목대비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정치적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선왕의 계비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김계시에 대한 여러 기록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그녀가 이미 선조의 승은을 입어 특별한 상궁이 되었다는 설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복잡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야사에는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광해군이 김계시를 침실로 들이려 했을 때 나이든 궁녀가 계시는 선조대왕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간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광해군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광해군이 김계시를 총애하면서도 끝내 자신의 후궁으로 삼지 못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관계를 맺은 여성과 아들이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은 유교적 윤리관에 크게 어긋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김계시의 권력을 약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녀의 지위를 더욱 독특하고 미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광해군의 연인도 후궁도 아니었지만 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광해군 치세 말기로 갈수록 반정의 조짐은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광해군의 정책에 불만을 품은 서인 세력과 인목대비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서서히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 차례 광해군에게 모반의 징조가 있다는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매번 그럴 리가 없다고 광해군을 안심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매우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김계시가 정말로 반정의 조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광해군을 안심시킨 것일까요? 일부 역사가들은 김계시가 이미 반정 세력과 내통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가진 그녀가 광해군 정권의 한계를 미리 파악하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양다리를 걸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자점이 김계시에게 뇌물을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김자점은 후에 인조반정에 참여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계시는 반정 세력과 어떤 형태로든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 역사의 진실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1623년 3월 10일 마침내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이괄, 김류, 이기 등이 이끄는 반정군이 창덕궁을 습격했고 광해군은 강화도로 쫓겨났습니다. 김계시는 즉시 반정군에게 잡혔습니다. 광해군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녀에게 자비가 베풀어질 리 만무했습니다. 반정군에게 김계시는 광해군 정권의 폐해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김계시는 곧바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조선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여인의 인생은 그렇게 비참하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광해군 시대의 종료를 상징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김계시와 함께 광해군 시대의 권력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인조반정 세력은 김계시를 비롯한 광해군 시대의 권력자들을 철저히 단죄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필요이기도 했습니다. 김계시는 조선사에서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최고 권력의 중심에 섰지만 그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해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광해군과 함께 폭정을 일삼은 악녀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는 그녀의 정치적 능력과 시대적 한계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계시의 삶은 조선시대 여성의 한계와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신분제 사회에서 천민의 딸이었던 그녀가 최고 권력에 오른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권력 남용과 부패는 당시 정치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 합니다. 김계시에 대한 기록 역시 대부분 인조반정 세력과 그들의 후예들이 남긴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에 대한 평가에는 당연히 편견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계시는 분명 조선사에 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녀의 삶은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시대의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김계시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녀를 단순히 선악으로 재단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삶을 통해 권력과 정치 그리고 인간의 복잡한 면모를 이해하고 오늘날의 정치와 사회에 대한 성찰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김계시 조선 중기의 가장 논란 많은 여성 정치인.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선 중기의 권력자 김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며 보다 나은 정치와 사회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